수석을 지내신 임성준 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왼쪽으로 세종연구소 진창수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연세대 봉영식 박사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앞서 말씀드린 주제들을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 얘기부터 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조금 전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후 도쿄 황거에서 열리는 즉위식에 참석한 뒤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고 이수연 의인 추모비를 찾아 헌화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일왕이 주최하는 궁정연회에 참석하는데 나루히토 일왕에게 방안을 제안할지 주목됩니다. 대표적인 지일파로 일본 내 인맥이 두터운 이 총리는 정재계 실력자들을 두루 만나 한일 관계를 풀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내일 저녁 아베 총리 주최 만찬 참석에 이어 모레 오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면담을 계기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나 백색 국가 제외 등 경제 보복 조치들을 원상 회복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재검토하는 식의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관계 회복이 순조롭다면 연내 한일 정상회담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 대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일본인들과 만남을 통해 반환 여론 해소에 주력한 뒤 모레 저녁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진 박사님께서 또 일본 전문가시니까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나루히토 왕의 즉위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키히토 국왕이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왕위가 승계되는 거는 일본 역사상 또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죠. 처음이고 그리고 그 아키히토 천황이 사실은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고령화됐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2년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지금 일황의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자를 나루히토 국왕 다음 얘기군요. 다음 이야기죠. 다음 이야기를 지금의 그 레이와 시대의 천황 이후에 천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여성 천황이 탄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진 박사님 이제 호칭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제기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는 게 예. 네, 지금 일본 천황이라고 해야 되느냐, 일왕이라고 해야 되느냐, 일왕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데 아마 시청자들도 혼란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왕이라고 하니까 일왕으로 해서 뭐 그렇게 논란거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 수석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왕으로 저희 다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여러 기사를 쭉 봤는데 다 일왕으로 또 공통적으로 돼 있긴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딸이 그러니까 여자가 왕이 된 것도 일본 역사에서는 없는 거죠. 왕이 이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도 이제 남성 우위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베 총리는 여성이 일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해져 있고, 그리고 일본의 보수계들도 아마 여성이 일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찬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새로운 왕이 27년, 근 30년 만에 좀 새로 즉위를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나오니까 왠지 조금 약간 물이 타지는 듯한, 약간 희석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일본 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히토 국왕이 연세가 지금 대략 80대 중반 정도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봐야죠. 저기 1933년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나이가 많이 있긴 있으시고. 네, 그 아키히토 일왕도 이제 연세도 들고 우리 진 박사님 말씀대로 건강 상태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 동안에 일본에서 늘 그 왕실의 문제가 됐던 게 그 미치코 그 왕비가 이제 항상 건강 문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서 예. 공식 행사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해서 뭐 일본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정말 그 나이들이 연세가 많이 들고 하니까 네. 아마 이때쯤 자기가 본인이 살아 있어도 네. 지금 그 일왕 지위를 승계하는 게 네. 낫겠다는 그런 뭐 판단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봉 박사님 저 새 이제 왕이죠. 나루히토 일왕의 그 부인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예. 부인이 상당히 그 재원으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예전부터 그렇죠. 결혼할 때 당시. 외교부에서 활약을 했죠. 하버드 대학 졸업한 재원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데 갈 기회가 없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왕실 생활하는 게 일반인으로 생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글쎄요. 있기 때문에 그 왕비 그 부모님께서 사실 걱정은 많이 하셨다 그러고 또 안타깝게도 그 걱정이 많은 부분 실현이 돼서 그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도 미국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많이 했었죠. 아, 그래요? 예, 만약에 그 이왕 왕비가 안 됐으면은 일본에서 새로운 그 여성 지도자로서 글쎄. 큰 활약을 했을 텐데 일단 이거 왕실에 들어간 다음엔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또 왕세자죠. 아들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글쎄요. 압박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예.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연예인 설리의 자살로 이제 페미니즘이 어떤 상태이냐,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어떤 것인가 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 일왕의 이제 왕비도 그런 하나의 네. 아이콘으로 글쎄요. 2000년대 초반에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뭐 사실 이제 본질적인 얘기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가 워낙에 좀 차갑고 경색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드럽게 풀자는 차원에서 또 상식적인 차원에서 뭐 일왕 즉위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좀 낯선 문화니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세 분한테 한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문 대통령이 좀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들 나가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저희 전문가분들의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 들어가 보죠. 이낙연 총리는 사실은 대표적인 지일 그렇죠. 인사죠. 동경특파원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리고 나서도 뭐 의원이 되고 나서도 한일 의원연맹 뭐 이런 깊이 관여하셨고 했죠. 네, 일본어도 아마 잘하시는 걸로 그러니까요.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에서 단순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명분이고 결국은 아베 총리와 만나서 지금 이 아주 차가워진 한일 관계에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수홍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사실 저도 외교관 생활 처음을 그 주일 대사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일본을 좀 관찰할 기회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한일 간의 외교 문제에도 어느 정도 좀 관여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그 이번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뭐 역사상 가장 지금 최악의 상태로 나빠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뭐 하여튼 양국 정부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죠. 보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하여튼 일왕의 즉위식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앞으로의 이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뭐 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 근데 저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아베와 뭐 담판을 벌리든지 해서 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그러한 절차가 아니라 막바로 본론에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군요. 네, 이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의 방일은 뭐 전부 이게 이번에 즉위식이라는 게 의전의 뭐 모든 지금 연속인데 그래서 아베 총리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시간도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서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친서 형태로 전달을 하고 앞으로 대화를 이제 깨지 말고 이어가자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우리 정부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좀 물꼬를 트는 정도, 그렇죠. 마중무 역할 네. 정도로 우리 이 총리한테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이시겠네요. 진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대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일본은 레이와 시대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왕이 즉위를 하니까 네. 일본의 마음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국민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일 관계가 사실상 가장 큰 지금의 쟁점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풀 수가 없다. 네, 풀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너무나 인식의 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양국 중에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풀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비관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대화를 계속하자. 예.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풀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 협의를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약간의 긍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역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좀 다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봉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기대치가 좀 있으세요? 높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임성님도 그렇고 진창수 그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하기 어렵지만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저는 전문가분들이 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밝혀주셔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방위를 해서 갔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어려웠던 한일 관계에 어떤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다면 이제 다른 나라의 이런 특사들에 비해서는 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부 장관이 온다는 거에 비하면요. 하지만 그 진창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그 나라들과 일본과의 지금 관계와 한일 관계랑 비교한다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큰 대범한 그리고 결정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을 아베 정부가 하든지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총리급이 갔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반색을 하면서 이제까지 모든 부정적인 기류를 한반에 없앨 그런 시도를 동의를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감정의 골은 깊고 예. 한국이 원하는 것은 이낙연 총리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수출 통제를 그만둔다면 우리는 쥐소미아에 복귀하겠다. 예.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쥐소미아에서 탈퇴한 건 한국의 결정이었고 일본의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는데 거기서 끝난다면 한국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총리가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가 가지고 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얼마나 아베 정부가 고려할 만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프로포절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네. 한국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총리가 갔는데 만약에 일본이 수출 통제 규제에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다시 또 이거 봐라 아베 정부는 전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하는 일종의 손절매식으로 문재인 정부 구하기식으로 계속 논조가 흘러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한일 관계는 이번 총리 방문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일단 한일 관계 문제가 지금 먼저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본다면 예. 반드시 한일 관계는 복원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할 그렇죠. 것이냐? 예. 그 지금 뭐 톱다운에서 정말 두 대통령이 만나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실무적으로 지금 뭐 국장급, 차관급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하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외교 당국자 간이나 정부의 책임자들이 만나서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면 골이 이제 깊다 이거군요. 옆에서 예, 이거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 경제입니다. 지난달인가 이제 한일 경제인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때 좋은 발표문도 내고 지금 네. 역시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그 이제 분야가 이제 경제 분야거든요. 기업들이고요. 네, 기업들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뭐 기업인들이 움직이고 또 우리도 이 경제인들이 지금 조금 움직여서 지금 서로 좀 통하자.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분이 이제 아베하고 좀 직접적인 친분이 있고, 예. 친분이 예. 깊다 그래서 예. 아마 총리께서도 좀 방일 전에 만나셨다고 제가 뭐 보도도 봤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경제인들이 이거는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다음에 일본에 지금 이 남쪽 지방의 규슈, 관서 이쪽에 이 한국인 그 관광객들이, 관광객 예, 방문객이 뭐 지금 80%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거기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서민층인데 직격탄이죠. 그럼요. 네, 예. 그럼 뭐 어디다 우리는 그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제 이런 게 아마 동경 총리 쪽에 많이 전달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미국의 이제 이 동북아 정책이나 전략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그러한 이 양국에 대한 뭐 하여튼 그 얘기를 어느 정도 깊이 할 수 있느냐. 예. 이제 뭐 중재를 정말 할 것이냐. 또 목소리를 얼마나 내느냐에 이제 딸린 것인데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또 봉 박사님 뭐 전문이시고 하니까 좀 더 짚어보기로 예, 하고 그 얘기도 사실 이것이 짚어봐야죠. 예. 동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크게 작동을 할 때 이런 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수홍님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해법 부분까지 좀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긴 하셨는데 뭐 그래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저희가 조금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봉 박사님 좀 문제 제기를 사실 하셔서 굉장히 좀 우리 언론들이 좀 과한 기대를 갖고 있다. 현재 상황에 비하면 그래서 좀 이제 이 부분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셨던 개인 청구권 문제는 사법부의 결정이죠.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무역보복 문제는 정부 간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정부 간의 문제에 이제 사법부적인 문제를 이제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게 과연 명분상이나 적절하냐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거의 과거사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1965년 그 한일 송권 협정을 뭐 1965 체제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럼 이른바 1965 체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한일 간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뭐 이런 부분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세 분 말씀을 좀 세 분의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제가 봉 박사님 먼저 말씀 듣고 그렇게 그렇죠. 예. 예. 전 미국 입장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입장은 우리 정부 관계자분이 얘기하시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한 통만 아베 정부 했으면은 다 이런 악화가 안 됐을 텐데 미국 대통령이 개입을 안 한 것은 안타깝다 했는데 미국 대통령한테 제일 중요한 나라는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개입주의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도서 분쟁도 있기 때문에 중일 간에도 있고, 그렇죠.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시비도 걸고 있고, 또 네.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는 큐릴 사계선, 그렇죠. 그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그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미국은 계속 개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1952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폭력과 야욕으로 탈취한 모든 영토의 재분배가 끝났다는 게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재자를 하지 않는다. 이 주권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떤 포지션이 전혀 없다는 게 사실 계속 일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동맹 국가가 잘 지내면 좋겠다. 그래야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도 발동이 걸릴 것이고 이 정도 수준이지 어떤 이렇게 미국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미국의 중재자로는
일단은 기대하지 않는 게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비근한 예가 뭐냐면 아베 정부가 중국을 상대했을 때 생각구조, 조오더 문제가 2012년에 불거졌을 때 오바마 행정부에 우리 정부 요즘과 비슷한 입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그때도 그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영토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개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거는 미일 안보조약 7조가 적용이 된다. 그 7조가 뭐냐면은 일본 행정권 안에 있는 영토가 외부의 군사적 침략을 받았을 때는 미군이 자동 개입하고 예.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거기까지였지. 예. 그 이전에 그 낮은 단계의 어떤 분규가 일어났을 때도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하여간 우리 쪽에서 자꾸 그거에 대한 당사자들의 해결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언론에서든 또는 정부 내에서든 뭔가 미국이 개입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좀 제로 상태로 놔야 되겠군요. 제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과거에 우리가 한일 간의 어떤 그 분쟁이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뭐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과거에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이제 뭐 한일 간의 관계가 극히 나빠졌었고 나빴었죠. 예. 그때는 미국이 상당히 좀 개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김대중 문제를 이제 푸는데 뭐 그 김대중 씨가 이제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고 그럴 때 미국 국회의원이 이제 직접 막 그 이제 에스코트 동행을 해가지고. 해서 에스코트를 예, 해서 예. 뭐 김포에 내린 적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풀고 또 과거에 한일 간에 또 이 안보 경력 60억 불을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한일 간의 그 뭐 이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지고 참 일본 측에서는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한 푼도 못 준다 뭐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외교 교섭이나 뭐 예. 미국의 뭐 좀 그 개입 이런 걸 통해서 40억 불로 이제 타결을 본 적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그럼 왜 미국이 그렇게 이번에 그냥 별로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측이 좀 원인 제공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어떤 한국의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에 관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그 이 동북아에서 한국의 그 안보적인 역할에 대해서 미국의 평가가 좀 낮아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 글쎄 뭐 한일 간 너희들이 잘해봐라 뭐 이런 쪽으로 좀 남의 집에 불 보듯이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건 꼭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좀 이 북한 핵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시각이나 이제 그 입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는 항상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미국이 이건 그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일 간의 이런 그 협력 분야가 안보 쪽에도 공조를 해야 되니까 이건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면은 상당히 건데. 좀 들어올 수 있는데 뭐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럼 그게 좀 포인트는 어려워지죠.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그게 좀 더 커졌다. 좀 더 커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진 박사님. 예, 저는 한국 언론이라든 정부가 미국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것의 전제는 미국이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우리 편이 되니까. 그게 잘못된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까지의 우리 한일 관계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힘의 격차가 너무나 많았던 그랬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밸런스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나름대로 한국의 그 국력의 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약자였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한국 약자긴 하지만은 사실은 거의 대등한 관계로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요청을 한 결과 우리가 지금 나타난 것은 지소미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던 거죠. 그게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나름대로 일본과 한국의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생각이 기대감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미국한테는. 이제 이런 것은 지금의 그 국제 정세가 한국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한국의 외교 정책이나 한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일 양자가 어느 정도 이 타협의 수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 지금같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군요. 지금같이 예, 예. 완전히 인식의 차가 평행선을 그릴 때는 사실은 미국이 들어와서 일본 편을 들 것이냐 한국 편을 들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어느 편을 든다는 것은 미국한테 굉장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렇겠죠. 거죠. 나중 문제도 있으니까. 예, 우리 봉 박사님 아까 예, 말씀하신 진 박사님 말씀하신 게 약간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거는 폐기가 아니라 종료라는 이야기를 청와대 관계자가 했죠. 예. 11월 22일까지인데 그거는 이제 일본이 먼저 그 원인 제공을 했다. 한국을 안보 협력 국가로 신뢰를 못 한다고 우리를 한테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이 신뢰를 안 하는데 우리도 일본을 안보 파트너로 신뢰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 이런 논지였거든요. 근데 또 강조한 건 뭐냐면 이제 두 분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설득한다. 일본의 이런 수출 통제 전략이 얼마나 한미일 안보 협력 공조를 해야 하는가. 예.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근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티사가 있으니까 우린 괜찮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티사로 일본이 견딜 수가 있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든 안 하든 아베 정부가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 실수였고 두 번째 실수는 지소미아를 종료해서 일본 측에도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측에도 피해가 있고 가장 피해가 큰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럼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한테 피해를 준 다음에 미국 보고 한일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의 입장을 지지해달라,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미국이 얼마나 더 듣겠습니까? 오히려 왜 미국을 곤란하게 하느냐고.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서 멀어지고 일본에 가까워질 텐데 예. 그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다는 논지는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봉 박사님한테 무역보복 조치가 이제 사실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뭔가 원인을 특별하게 제공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일본이랑 경제력이라든가 뭐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 대등해지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소미아도 여러 고민 중에 한 나온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적절했을까 싶어서 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말이죠. 아베 총리가 속내를 몇 번 드러냈습니다. 나중에 얘기한 것은 이것이 안보상의 정말 안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아베 총리가 속내를 얘기한 거는 개인 청구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뉴욕타임즈 인터뷰에도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수출 통제가 안보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개인 청구권 문제. 아까 말씀하신 1965년 그 원인이 그 합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베 정부가 수출 통제라는 굉장히 사실 저급한 방법이죠. 맞아요. 예. 하지만 요즘에는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예전에 생각고 분쟁이 있을 때 그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한 중국 정부라든지 경제를 무기로 삼는 거는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시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 해결은 어디 있느냐? 개인 청구권 문제.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거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일본 개인과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사법부의 결정을 어떻게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것이 1965년도에 우리의 합의였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건드리지 말고 일본 기업, 일본 그 개인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든 안 하든 그건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할 문제고 그 논란과 문제가 왜 한일 간의 관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일본 기업의 책임으로 가느냐 그것을 항의하는 것이 이제 아베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진 박사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면 원칙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좋아요. 투트랙을 한다고 이번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국제사회에서 그게 있죠.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죠. 설득력 있다 설득력 말씀이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자체가 그 징용공 문제에 따라서 보복을 한 거죠. 보복 조치를 한 거죠. 그것은 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고 일본에 있는 분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일본의 아베 정부가 처음에는 징용공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불똥이 아베 정부로 튀니까 그다음부터는 경제 문제로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원칙을 그 한일 관계의 원칙을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 그다음에 역사 문제 역사 문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원칙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대응할 때 일본이 사실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했다. 경제 문제로 보복 조치를 했다. 이런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먹혀들어간다고 봐요. 먹혀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럼요. 해결은 예, 될 수 예, 없는. 그렇기 예. 때문에 수면 하에서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간격을 좁히는 대화는 계속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훨씬 이 한국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먹혀 들어갔을 건데 이게 점차적으로 역사 문제에서 경제 문제를 옮긴 건 일본이죠. 역사 문제, 경제 문제에서 안보 문제를 옮긴 건 한국이 되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우리 정부도 예, 좀 송해. 차분하게 그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깊이 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국제 간에는 분쟁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어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영토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대개 그 분쟁의 성격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서로 양국이 합의를 한 어떤 조약이라든가 네. 뭐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이 달라진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법률적인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말 국익의 충돌, 이해 충돌이 생겨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제 맡은 분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지금 그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이제 이 분쟁을 걸어온 거는 이제 그 청구권 협정, 한일 기본 조약 예. 뭐 이런 그 해석의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이것을 초기에는 법률적으로 풀어보겠다. 뭐 우선 우리 일본의 어떤 그 법 해석은 이러니까 한국의 해석이 어떠냐 하고 이제 한참 우리한테 그걸 내놓으라고 기다렸는데 우리 정부가 좀 방치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그 조약에 따라서 협정에 따라서 중재하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응답을 좀 안 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제 이 국민 감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예. 뭐 이 반일 그런 여러 가지 행동 또 뭐 불매 운동 이제 이런 걸로 해서 국민 감정이 치달아 가지고 이게 이제 법률적인 그 분쟁의 그 단계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안보까지 이제는 그런 단계로 지금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 실무적인 정부 간의 그 협상으로 풀기가 매우 지금 힘들어진 뭐 그런 상황이다 해서 우리 정부도 이걸 정리해가면서 어떻게 글쎄요.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국민적인 어떤 그 합의를 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뭐 몇 가지 주제를 다루기로 했던 거라 지금 벌써 시간이 한 40분 가까이 돼가고 있어서 이제 이 문제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그래서 좀 뭔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얘기가 되는 게 이 나루히토 왕 즉위식에 이제 일왕 즉위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는 요 안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결국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룰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정상회담을 뭐 기본으로 해서
세 분께서 지금 이렇게 꼬여 있고 상당히 냉랭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지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아까 우리 임수영님께서는 이제 민간원천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 분께서 나름의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말씀까지 듣고 이제 함의 그 분담금 협정 이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우선 그 수영님. 정부 당국자가 아닌 그 민간 특사를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까 민간 내 경제 특사요? 예. 예를 들면 과거에 그 경협 60억 불 그 시절에도 이게 뭐 정부간이 아무리 만나면 냉랭하고 이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때 당시에 권익현 씨인가? 권익현, 네, 네. 권익현 그 그때 민정당 대표도 하신 분하고 일본의 그 세지마 류저라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의 어떤 그 민간 비밀 그 어떤 이제 특사 뭐 자격을 가지고 푼 적이 있는데 협상을 이번에도 뭐 일본을 잘 아는 분들 예, 예. 중에 전문가 뭐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신뢰를 가진 분이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좀 예. 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실무자들이 나서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정상회담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다음 달 11월 달에 칠레에서 G20가 예, 있죠. 아닙니다. 그 APEC. APEC 있습니까? 아시아 예, 예. 태평양 경제협의체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해서 그 지난번에도 뭐 그 일본에서 열린 G20 때 두 분 정상이 안 만났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예, 것이고 예, 한데 이번에 좀 그 꼭 문 대통령하고 아베 대통령하고 마주 앉는 그런 걸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만나는 게 중요하다. 네, 뭐 중요합니다. 대단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네, 뭐 성과도 내야 되겠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물론 민간 특사는 아닙니다만 정부 특사로서 또 간 것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특사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우리 임수홍님 해주셨고요. 진 박사님은 어떤 솔루션이 좀 네. 있을까요? 뭐 한국의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도록 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를 왜 국민들이 지지를 하느냐 그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이 한일 관계에서 왜 아베 총리를 지지하느냐라고 하면 이제는 한국이 어떤 형태로 타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면 안 된다. 안 된다. 배려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일본 국민들이 배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일본 국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배려를 해줬다. 아, 라고 우리를? 일본이 한국을 배려를 해줬고 그 결과 사실은 계속 골포스트를 옮기면서 더욱더 다른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 이게 이제 하나 들어주니까 또 또 다른 거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의 한국의 나쁜 이미지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베 총리가 거기에 잘 버티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가 지지율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존심 싸움이라는 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 양국의 자존심 싸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존심 싸움에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뭐 이낙연 총리께서 가셨을 때 당분간 이렇게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 관리를 하는 모드로 가자. 악화시키지 말기 위해서는 서로 예. 자극을 하지 말자. 현상 유지 정도만 현상 일단 유지를 하자. 그 속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문제를 푸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도 어떻게 보면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풍 박사님은 어떤 솔루션을 좀 제가 생각하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사가 누가 가느냐, 어느 급의 정부 관계자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반기는 내용은 그거겠죠.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가 준다면은 아베 정부도 이제 좀 태도를 변화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조국 법무장관 임명 사태, 그다음에 사퇴를 예.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하고 만약에 한일 간의 1965 체제에 대한 어떤 협상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저도 진 박사님처럼 그 일본에 전달하는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가져가는 대통령 친서의 메시지가 일본 측이 볼 때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방위를 했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가 보인 성의로 보답할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기대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한국 측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 그럴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조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좀 답답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뭔가 명쾌하게 뭐 세 분 다 전문가시지만 명쾌하게 이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떤 해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경색돼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뭐 현상 유지, 특사 파견, 그 다음에 뭐 어떤 기대치를 좀 낮춘다 이런 여러 가지 해법들 말씀을 해주신 것들 뭔가 어쨌든 뭐 복합적으로든 작용을 해서 이 문제가 어느 순간에는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위 분담금 얘기입니다. 올 2월에 10차가 결정이 됐어요. 그때 1조 300억 원대, 1조 원이 조금 넘는 이제 선에서 방위 분담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11차 한미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 SMA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이게 좀 내일부터 이틀간 하와이에서 열리거든요.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통으로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통으로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요. 47억 달러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5조 한 6천억 정도가 돼서 1조 원을 내고 있는 거에 비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려달라는 게 아니냐 이런 일단 생각이 좀 또 하나가 들고 우리 측에서는 이제 정은보 씨라고 해서 이제 아주 그 경제부처에서 고위 관료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수석 대표를 합니다. 이것도 지난 10차 분담협정에서 한 번도 경제관료 출신이 수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세 분이 어떻게 이번 분담협정을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수석님부터 좀 할까요? 네, 우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뭐 제가 미국 담당 국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적도 있고 협상에서요. 네. 네, 그런데 그때는 뭐 미국 측의 그 요구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몇 번 협상을 하면은 이제 타결을 보고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건 뭐 그건 누가 봐도 과도하다. 이건 미국의 그 전문가들도 아마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아마 그 지금 미 국방부의 그 예산 그 자료에 의하면은 주한미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약 47억 불 정도라 그래요. 네, 그 이제 유지비가.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한 10억 불 정도 그런 내니까 거죠? 예. 네, 그래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토지 이용료까지 하면은 뭐 그게 30억 불 정도 우리가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2배를 내는데 그거는 주일 미군이 52,000이고 우리가 28,000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수준으로 일본도 지금 하는 거고 제일 적게 내는 나라가 독일이지요. 독일은 지금 그 30% 우리보다도 지금 액수가 적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메시지냐, 어떤 메시지냐? 그렇죠. 그게 상당히 궁금한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즈니스 발상,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부를 뭐 운영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8,000명의 미군이 거기 멀리까지 가서 그 우리나라 돈 예산까지 쓰면서 있어야 될 어떤 그 미국의 국가 이익, 실익 이게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주한 미군이 28,000명 가 있는 거 전체 경비를 그럼 너희가 그 실비 부담으로 내라. 이제 이런 그 발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뭐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협상이 시작되는 거는 서로 그 입장을 납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 그런데
아까 지금 그 이번에 새로 그 이제 그 우리 정보, 협상 대표. 대표가 되신 분, 저는 그분 개인적으로 모르고 또 아마 금융 전문가로 예산 전문가로 맞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 공직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번에 그런 분을 내세워야 될 것이냐? 아. 저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예. 이거는 미국 정부를 잘 알고 미국의 어떤 국방 예산 제도나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우리 측 대표로 나서서 오히려. 그 설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지금 현직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과거에 아이, 그럼요. 퇴직을 했더라도 예. 이 문제를 잘 다뤘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 중에 좀 담당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처음 그 낯선 경제 관료 출신. 근데 이게 숫자 싸움이 예. 아니거든요. 예, 이게. 예. 네,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우리의 알겠습니다. 입장과 처한 그런 생각, 또 미국의 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협상을 이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숫자 싸움하면 우리가 집니다. 네. 뭐 이거는 어떡합니까? 우리 봉 박사님 먼저 한번 얘기하시죠. 좀 박사님. 공감합니다. 조금 다음에. 사실 예. 미국 측의 논지가 약하거든요. 미국 측 협상팀도 사실 속내로는 곤란할 겁니다. 전문가로서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본인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맞지 않는데 결국에는 보스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엔 보스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 많이 받아오라 그랬으니까 논리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존 볼튼 지난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야기한 거는 나토 동맹국들은 지난번에 $1,000억 더 넘게 예산을 늘렸다. $1,000억. 예, 작년이요. 자기들의 방위, 방- 국방 방위비죠. 예산. 예. 자기들끼리 합쳐서. 예. 28개 국가가 있으니까 합쳐서, 나토는 예. 예, 한 나라가 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의 1년 방위비가 350조에서 46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위비가 아닙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예요. 그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한국 국방비가 47조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그거를 나토 회원국으로서 그 분담금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가 47조를 써서 우리 방위 예. 국방 예산을 쓰는 거고 한국이 주한미군을 도와주는 방위비 분담금을 하는 건 또 딴 예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같이 사과로 얘기했다는 건 사실 볼튼 보좌관이 그 좀 전략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맞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이번에 국무부에서 얘기했듯이 이번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무기 구매와 방위 분담금은 별개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 연합 작전 비용, 무기 장비 30조 원 정도인데 미군 인건비 그것까지도 다 한국이 부담을 하라. 그게 이제 50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은 다 분담하는데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작전 예. 그리고 무기는 우리 게 아니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거 아니잖아요. 돈은 우리가 내는데 네. 주한미군은 계속 미국 정부 그러니까, 그리고 예. 펜타곤의 지휘를 받고 받고요. 무기는 미군이 가지고 사용하고 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그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만 너희를 보호해 주니까 너희가 부담해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임수석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그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야지 돈 대 돈, 숫자 대 숫자로 한다면은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독일이 이만큼 이런 내고 일본이 이렇게 내니까 한국도 이 정도는 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임수영님이나 우리 봉 박사 말씀한 것처럼 경제통일 협상의 수석 대표로 가는 게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미스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글쎄요, 있다. 그 아쉽다고밖에 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래서 잘 하시겠죠. 그분도 뭐 공직에 알겠습니다. 오래 계신 분인데, 예. 근데 예. 이제 미국 통이 저는 그 이끌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무슨 아주 말씀인지. 미국을 잘하는 사람이 예. 설득력 첨언을 있게 드리자면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네, 밑에 오히려.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재선 유세가 시작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요번에 내가 잘 해가지고 한국 측으로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데 그 엄청난 돈이 50조는 아니고 5조는 아니고 5조는 아니고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도 합리적이고 그 공평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액수로 줄여야 될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주위의 사람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 박사님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얼토당탄하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뭐 동의하는 말씀인데 일단 비즈니스의 논리로서 이제 이게 협상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위비 분담을 5조까지 늘리지 않더라도 아마 1.5배 이렇게 늘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2조 이상. 2조 이상 늘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체는 사실 일본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한국에서 방위 분담을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일본 차례가 되고 그러고 가서 일본도 올리면 다시 한국으로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동북아 질서에 대해서 사실 미군의 역할에 대한 두 번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위비 분담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사실은 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로 장기적인 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여러 가지 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로 해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미국이 몰아붙이면은 저는 걱정되는 게 국민 감정이 우리 국민들의 우리 상당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은 젊은이들이 이게 뭐 용병이냐 하면서 이게 반미로 이게 또 이렇게 변질이 되고 한미 동맹 관계에 훼손이 되고 하면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이 되는 걸 좀 우리 정부가 잘 또 막아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러게요.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게 물론 뭐 예전이라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 정부와 좀 이번 정부대로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알고는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혈맹인데 우리는 그게 근본적으로 훼손이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특히 국민들 여론 측면에서요 피차한테는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한꺼번에 들어봅니다. 지금 뭐 우리 대학생들이 그 주한미군 대사관 관저에 들어가는 장면이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런 게 만약에 막 확산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인 거죠. 어쨌든 방위분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5조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5조를 다 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5조를 주게 되면은 미군은 진짜 용병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점까지도 뭐 미국이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약간 추이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방위분담금 중간 점검도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오늘 한일 관계 문제, 그다음에 방위분담금 잠깐 이렇게 일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임성준 수석님 나오셨고요. 진 박사님, 봉 박사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계속해서 자막으로 아마 말씀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 나누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들 보셨을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이슈 따라잡기에서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내용들 미리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 필요성, 확장 재정의 중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정부가 앞장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또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도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조국 정국 뒤 시정연설인 만큼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문제도 강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남에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 공감이 모이는 개혁 조치인데 정치적 공방거리가 돼 국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실상 보수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또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더 증폭될. 보수 여당은 대통령이 분열의 원인 제공자라고 반발하면서 정부의 513조 슈퍼 예산안도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일자리 예산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법, 선거제에 이어 예산 심사까지 정치권 갈등은 상생해법 없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슈 따라잡기. 매주 화, 수, 목 3일은 김수민 평론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제 국회에다 프로포즈를 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원래 성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아까 자막 잠깐 봤는데 이제 이런 예산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을 담아내고 있더군요. 네, 일단은 이번 예산의 특징이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우는 500조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예. 이제 여러 분량들은 확장 재정 쪽에 할애가 됐는데 근데 재정이나 예산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국회하고는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설문 중반 후반부에 좀 많이 다뤄집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예. 이 부분이 다 시정연설에 담겨져 있고 또 이제 국회하고 어떤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여야 정협의체.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예. 어떻게 보면 공수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야당 일각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쟁의 불씨가 커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연설문의 톤이라든지 표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보적 생각과 보수적 생각이 같이 어울릴 네.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몇 아젠다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을 뭐 경청하겠다 이런 태도도 있었고 또 어떤 개혁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만 어떤 개혁은 아쉽지만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것과 뒤로 미루거나 속도 조절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예시해가지고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좀 모호하지만 네,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할 것도 있고 저렇게 할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좀 여지를 열어놓는 그런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딱 언뜻 들으니까 물론 이제 예산 얘기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왠지 좀 그동안에 조국 정부과 관련해서 청와대나 정부 또는 이제 여당이 많이 지적받았던 게 소통이 부재하다. 네. 아무리 내 뜻이랑 안 맞다 하더라도 대화를 안 하고 타협도 없이 그냥 뭐 가는 거는 여권의 잘못이 더 큰 거 아니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대통령이 감안을 하고 네. 담아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시정연설 전문을 전반적으로 보면 국회에 큰 권한이 있고 국회에서 네. 풀어주시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러게요.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거고 또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잘 좀 봐주십시오. 사실은 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것을 얼마나 실천할 거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이게 도래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제 문제도 사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다가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지금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선명성을 부각하는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강경투쟁 모습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좀 뭔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선심성 얘기 네. 자꾸 나오고 이렇게 또 예전처럼 또 그 프레임이 이렇게 쓰여진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도 상당히 좀 엄중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좀 갈라져 있고 이런 부분들 사실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적도 좀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에서 조금 민감하고 또 논쟁이 될 만한 것은 청년 고용률이 높다거나 고용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높게 평가하는 지금 현재 지표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표를 어떻게 읽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맞아요. 예. 서민의 체감 경기가 그렇게 글쎄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한간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여론이 정부나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야당에서 좀 어떻게
소재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그런 수도 생각이 있겠네요. 또 전문을 보면서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앞으로 정부 여당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글쎄요. 캐치를 해서 응답을 하고 대책을 내놓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렇게 수치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딱 지금 김평론가님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청년들이 체감을 별로 못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왜 실제 수치와 체감도가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대안을 준비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정연설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뭐 또 너무 수치를 청와대나 뭐 대통령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는 뭐 굳이 이렇게 너무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좀 문득 들기는 하는군요. 한 가지 더 좀 여쭤보죠.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 어제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이랑 오찬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2년간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나름 해왔는데 진척이 너무 없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시정연설에도 좀 그렇게 읽혀질 만한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의 이런 소회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신경을 썼는지는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뭐 타인이 어떤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예.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대 서초동 집회라든지 굉장히 좀 뭐 공론 자체는 원래 다양성을 띠고 있어야 되고 공론이 분열되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일 정도로 맞아요. 민주사회에서는 다양성이 그렇죠.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다양성이 어울려서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줬느냐 했을 때 대통령의 진이라든지 시도하고는 좀 무관하게 어쨌든 많이 이제 양극화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아쉬움이라든지 또 본인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각계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현재까지 국정 운영을 청와대가 앞에서 이끄는 독주하는 그런 양상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좀 새롭게 예. 국정 쇄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이 사실 딱 반환점을 도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5개월 뒤에는 또 총선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난 2년 반을 반추해봐야 될 아주 상당히 중요한 또 평가를 또 네.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지율 얘기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국 장관 사퇴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지지율 얘기를 했었는데 사퇴 네. 이후에 지지도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라든가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 며칠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어느 조사기관은 뭐 이를테면 40% 중반 이상으로 올라가고 네. 어떤 데는 뭐 30% 후반이고 이렇게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니까 이게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양측 간의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사 기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기간이? 네, 한국갤럽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 후반쯤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에 조사가 된 것이고 리얼미터는 조금 더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 후반하고 주 중반까지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10월 14일부터 18일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이 일단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은 지금까지도 여론조사 차이가 꽤 많이 났었어요. 이 두 기관이?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났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에서 리얼미터 쪽이 좀 더 높게 나온 경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인데 이것도 리얼미터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높고 자유한국당 지지도도 높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간에는 두 가지의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갤럽은 면접 방식으로 조사원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ARS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반면에 리얼미터는 말씀하신 대로 ARS 방식을 쓰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한국갤럽은
조사원하고 같이 대화를 하니까 어떤 충동적인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ARS 리얼미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 조사기관에서 의견이 또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많이 지적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비례에 맞춰가지고 표본을 짜는데 네. 이를테면 어떤 계층은 응답률이 낮고 맞아요. 어떤 계층은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걸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달라요. 한국갤럽은 셀 가중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면은 뭐 20대 남성 대구 경북 거주자 하면은 이렇게 칸칸이 층층별로 이제 가중치를 두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리얼미터는 림 가중이라고 해서 일단은 성별 결과를 보고 거기다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고 뭐 다른 축으로 다른 기준을 통해서 또 곱하기를 네,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전화조사원 면접이고 예. 또 셀 가중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갤럽 쪽이 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많이 같은 방법을 쓰고 있고 예. 리얼미터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소수의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뭐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떠나서 방법론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일반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설문조사가 사실 통계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사를 의뢰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 기관의 성향과 의도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샘플링이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 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게 마치 정말 전체 국민들의 민심 있는 양 네. 그렇게들 보통 얘기를 하죠.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으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많을 수 있다는 부분. 그때 결과 발표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나 그렇죠. 큰 예. 판도를 보시는 것이 네. 예, 그것이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보신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목도 더 클 거라고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이게 전체 민심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만은 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과하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좀 더 가죠.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되게 조용했어요. 한동안 너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뭐 돌아다닌다 너무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언론의 지적들이 많다 보니까 쑥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네. 이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이분을 만났다고 해서 결국은 이게 총선 영입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지금 보면은 중간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만 신현수 전 국정원 실장도 이름이 있고 자 어떻게 이걸 보세요? 글쎄요, 일 때문에 만났다라고 보기에는 뭐 검찰총장 그리고 국가정보원 간부, 청와대 사정비서관 그러네요. 네, 이 출신들인데 전직들이라서 뭐 이런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정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냐. 네, 뭐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서 뭐 그런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상상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총선을 위해서 영입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설득력이 좀 더 있는 말들이 그러니까요. 나오는 것 아닌 땐 같습니다.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 속담이 딱 생각이 나는 느낌이 네. 들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직 공직자는 아무도 없고 다들 전직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것도 공통점이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상상을 하자면 두 갈래다. 한 가지는 현재의 전국에 대한 자문이거나 아니면 총선 영입이거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정철 원장 측에서는 일단 영입 논의는 아니다라고 예, 뭐 그렇게 선을 얘기는 하고. 그었습니다. 예. 참 양정철 원장이 예전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다거나 네. 또 사실 뭐 어느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에는 이제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총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너무 이제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의 원장치고는 너무 그 노출이 외연이 잦은 것이 넓었죠?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예. 지적을 받고 조금 최근에는 조용한 행보를 해왔는데 또 이렇게 중량감 있는 그런 전직 공직자들을 만났다라는 게 그럼 굳이 왜 만났느냐? 예, 서훈 국정원장은 사실은 뭐 사적인 인연 때문에 만났다라고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 이분들하고는 이제 사적인 인연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대략 남은 거잖아요. 6개월도 안 남았군요. 이제 한 5개월,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뭐 제가 이제 이쪽의 절차들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보통 이 정도 6개월 정도 총선을 한 6개월 정도 남겨두면 각 당들은
뭐 총선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스케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네. 어떤 스케줄들이 현재 진행이 돼 가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는 공천을 할 수 있는 토대, 그러니까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하는 단계인데 지금 네, 민주당은 꽤 많이 윤곽이 잡혔어요. 그래서 정치 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가산점이라든지 비중을 높이겠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찌감치 좀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현재 양정철 원장이 받고 있는 그 추정처럼 외부 인사에 대한 영입 한창 또 나설 만한 시즌인 것이죠. 그래서 좀 예사롭지 네. 않은 거군요. 이렇게 공천 전국에 임박해가지고 영입 시도에 들어가기에는 뭐 영입에 대한 수락도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입을 한 인사에 대해서 어느 자리를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려면 연말에 시작해가지고는 굉장히 늦죠. 임박하고 네. 촉박하거든요. 검증도 또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당연히 특히 이제 전략가 입장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에 굉장히 최선을 다할 만한 그런 시즌인 것이고 주목할 만한 거는 현재 민주당 쪽에서 뭐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영입설보다는 오히려 이제 원래 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 또 공직을 수행했던 관료 출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더 앞서서 나오는 거,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한 일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그러면은 이번 그 내년 총선의 어떤 네. 공천 전략의 하나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더 끄집어내 보면은 옛날에 한 2012년 민주당 총선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 출신이라든지 학생운동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운동권 공천의 성격을 띄었는데 이번 민주당 공천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네, 오히려 이제 저 사람 조금 보수적인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 예, 과거에 특히 주요 요직에 앉아 있었던 공직자 관료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우리는 이제 국정을 운영할 정당이다. 운동권 정당이 아니다. 그냥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포석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역으로 시민단체 출신들이 이제 공직을 맡아서 아웃풋이니까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내부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선수가 평양에 가서 북한과 예선전을 펼치고 온 다음에 한 말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아무리 냉랭하다고 해도 설마 했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다소 충격적이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남북 관계가 꼬여 있다, 얼어붙어 있다. 하여간 뭐 부정적인 쪽의 의미가 되겠죠.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된 이유로 우리 측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해서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가 됐었던 영변 핵폐기안을 미국이 단번에 거부한 점. 또 하나가 작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금강산 관광이라 개성공단의 재개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북미 회담에 마중물을 자처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론의 또 상징적인 어떤 이슈이기도 합니다. 마중물이나 중재자라는 말의 공통점은 물꼬를 트는 역할입니다. 기대를 낳았던 북미 협상이 좀 새로운 국면에 교착 상태에 좀 접어들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다시 마중물을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